이러한 왜곡된 의사소통들은 두 개의 일반적인 패턴을 따른다 이러면서 대상 영역에 만들어진 인상들, 즉 대상 표상들은 자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 소개라면 impressions made on the object field, object representations are egotized. 아까 얘기대로 대상 영역과 자아 영역을 여기서 스파티즈가 구별하고 있는데 대상 영역에 있는 대상 표상이 있겠죠. 대상 표상은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 대상 표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표상들이 대상 영역에 있던 것이 자아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대상이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대상 영역에 만들어진 인상들, 즉 대상 표상들은 자아화되었다. 이 자아화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영어로는 이고타이스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고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이고가 아니었던 것이 자아화되었다. 그래 대상 표상이 자아 표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혼선이 생기죠. 지금까지 너와 나를 구별했던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대상 영역에 있는 대상 표상들 중에 어떤 대상 표상은 자아화된다. 이게 이고타이스 되면 이게 자아 표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보통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억압을 할 수 없어서 이 정서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정서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고를 파편화시켜버린 거죠. 이고 자체가 통합성을 잃어버리면 보통 사람이 느끼는 생각이나 정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파편화죠. 그 자아가 파편화되는 이런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이론은 굉장히 투박하지만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두 개의 창고가 있어요. 한 창고는 자아의 표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라고 하지만 내 표상들도 어린 시절부터 여러 표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내가 어떨 때는 화났던 나도 있고 어떨 땐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했던 나도 있고 사람들과 다투는 나도 있고 여러 표상이 나한테 있고 대상 표상도 어머니 표상도 있고 아버지 표상도 있고 어머니의 화난 표상도 있고 어머니의 친절한 표상도 있고 이런 여러 표상들이 있는데 이게 크게 러프하게 나와서 나에 대한 여러 표상들은 자아 영역에 있고 대상에 대한 표상들은 대상 영역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아 필드와 대상 필드가 구별이 안 돼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초기에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건 엄마고 엄마 것 중에 내 것을 챙겨와서 자아 필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고 영역과 자아 영역이 겨우 형성이 돼가지고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야 라고 이렇게 알던 것이 어느 순간에 퇴행이 일어나면서 이게 자아 필드하고 대상 필드가 섞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들 만나면 굉장한 혼란을 우리가 겪어요. 그분들의 얘기 속에 우리가 보통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움을 겪는 이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 자체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들이 얽혀버리니까 이것을 이분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상담자와 자기 간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상담자와 자기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은 둘이 융합하는 경험인 거죠. 너와 내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상 표상들이 이고타이스 되면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이런 분들이 다 이고타이스 되면 이게 어머니가 하는 얘기도 자기 얘기가 돼버리고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도 자기가 느끼는 거고 아버지가 느끼는 정서도 자기가 느끼는 정서가 되니까 아버지 것과 어머니 것, 내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대상 표상들이 자아되었다는 것을 그다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자아 영역의 경험으로 잘못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환자는 원래
초기 대상으로부터 경험된 감정들을 자기 고유의 느낌으로 언급할 수 있다. 반대로 자아 영역에서 발생한 감정들은 대상화된다. 이 얘기는 원문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면 The patient may refer to feelings that he originally experienced from a significant early object as his own feelings. 원래 중요한 초기 대상으로부터 경험된 감정은 초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된 감정들을 자기 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낀 경험들을 자기가 자기 안에서 느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도 자기가 돼버렸으니까 그 자기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와 반대로 feelings that originated in the ego field are objectified. 또 objec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egotization과 objec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스파틴스가 하나 멋을 좀 부려본 거예요. 이 용어를 하나 써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고 썼는데 별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은 개념 같아요. 그 자아 영역에 있던 표상들이 그 자아 표상이죠. 오브젝티파이드가 되면 이게 대상 표상이 된다는 그 내가 나의 표상이 대상 표상 그 내 모습이 대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오브젝티피케이션이죠. 자아 영역에서 느낀 감정은 대상 영역에서 느낀 감정으로 느낀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 대상으로부터 온 감정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혼란스러운 것을 용어로 말하자면 상징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용어는 그냥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하는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이고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와 오브젝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스파르타니스가 만들어 쓰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경험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너의 정서와 내 정서가 섞여서 이걸 구별해내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흔히 내사와 투사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나는 대상의 자아화 그리고 자아의 대상화라고 재정의했다. 페데른과 에도아르도 바이스도 자아화라는 말을 선호했지만 그 과정을 다르게 개념화했다. 내사와 투사를 자아의 활동적 기제로 묘사하는 한 현재 문맥에서는 재정의의 내용이 보다 정확하다. 정신분열증적 개인이 카우치에 누워서 말하는 것을 관찰하면 자아 경계가 요동치면서 자아와 대상 영역이 비자발적으로 융합과 탈융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파르타니스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보통 내사라고 할 때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내면화하는 것을 내사라고 그러죠. 이것을 대상의 자아화라는 개념으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고타이제이션 오브 디 오브젝트예요. 대상을 자아화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진 정서를 자기 정서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내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반대로 투사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안에 있던 것을 대상에게 투사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아의 대상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objectification of the ego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고를 대상화한다. 자아의 대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Egotization of the object는 대상의 자아화고 Objectification of the ego라는 말은 자아의 대상화.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인트로젝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Egotization of the object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투사라는 개념,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보다는 Objectification of the ego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는. 왜 이 용어를 쓰고 있냐면 투사나 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잘 생각하시면 나와 대상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투사를 하고 내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스파르타니스가 하는 얘기는 정신분열증적 개인이 카우치에 누워서 말하는 것을 관찰하면 자아 경계가 요동치면서 자아와 대상 영역이 비자발적으로 융합과 탈융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의 경계선 자체가 자아와 대상을 구별하는 경계선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이게 경계선 자체가 요동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아 영역이 있고 대상 영역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아 영역이 넓어지면서 대상 영역에 있던 것이 자아화 돼버리는 거죠. 말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신우주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신우주 밑에 땅은 전부 다 남한이 돼버렸잖아. 그 밑에 있는 것을 어디다 투사한 게 아니고 대상 영역에 있는 것이 자아 영역으로 그냥 통합돼 버린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자아 영역이 대상 영역화 되는 경우 내 영역이 줄어들면서 자아 영역이 줄어들면서 대상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자아가 대상화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상의 자아와 자아의 대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실제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히 나는 논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꼭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까 하는 여러 의문을 가지고 이 챕터에 오면 내가 굉장히 이고타이제이션, 오브젝티피케이션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이 스파틴스의 노력과 제 노력이 여러분이 전달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잠깐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교수님 말씀처럼 되게 동일한 어떤 그 문제를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내사투사 자체가 대상의 자아의 대상화,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좀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 또그 어떤 임상 사례에서 어떤 이런 예가 있으면 참 제가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어떻게 이걸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그 임상 사례에서 이렇게 드러나는지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런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사라고 할 때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간의 일화가 있어요. 네, 두 분이 만나서 신하와 임금이지만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하는 이런 야자 타임이 있었던가 봐요. 서로 상대방을 놀리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 이런 시간인데 무학대사가 태조에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태조가 네, 대사님이 꼭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 태조가 그럼 대사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했더니 무학대사 하시는 말씀이 임금님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서 어떤 단서를 좀 찾아보세요. 태조가 부처인가요? 무학대사가 부처인가요? 무학대사가 부처라고 제가 일화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부처로 보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대상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표상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는 얘기. 내 안에 있는 부처에 대한 상을 투사하게 되면 저 사람이 부처로 보이잖아. 모든 사물을 일체 중생을 부처의 마음으로 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지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모두가 부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님도 부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성계 노래는 무학대사가 돼지로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다 돼지로 보고 있는 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자기가 돼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자기의 내적 표상이 자기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돼지로 바라보는 이런
자, 내적 표상 자체가 돼지니까 이걸 투사라, 이게 이런 경우에 투사라고 하는 거죠. 실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적 표상을 그 대상에게 더 씌우는 걸 이거 투사라고 하는 거죠. 투사는 조금 이해를 하시겠나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만들어낸 세상을 본다라는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사가. 불가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만물은 다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일반 누구나 뭐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투사와 내사를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자연스러운 들거든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내 안에 어떤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걸 더 씌워서 볼 수밖에 없잖아. 처음 보는 물건을 아, 이건 뭐 비슷하게 생겼다 한다면 비슷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임상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안에 불안한 심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 왜 그렇게 불안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자기 마음에 투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를 인식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나한테 더 씌워서 내가 불안하다고 이분은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본인 안에 어떤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분노한다고 느끼죠. 그게 투사예요.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화내세요? 뭐 이런 반응들을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렇게. 음,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들 이게 투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드러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사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내사를 경험을 해요. 우리가 상담할 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정서들이 저 사람의 것이 내 것으로 느껴지는 거. 이게 내사죠, 말하자면. 근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니까 투사 내사라고 하는데 스파틴스는 너와 내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정신분열증을 가진 내담자들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내사하고 투사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개념과 대상이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게 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인식되는 거잖아요. 투사한다는 게 이게 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게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너와 내가 있으니까 나의 것을 너에게 투사하고 너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온다. 마치 이렇게 무슨 행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의식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분열증 환자처럼 자아와 대상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런 투사나 내사라는 용어보다는 대상의 자아화 혹은 자아의 대상화 이렇게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용어들이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융합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는데 이걸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고자 애쓰는 게 너를 나로 생각하는 것. 이게 대상을 자아화한다. 그리고 나를 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아의 대상화라는 개념이죠. 저는 좋은 그 사례는 아닌데요. 예, 예. 그 치료사 선생님의 사례는 전혀 아닌데, 이게 투사라고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스파틴식으로 얘기하면 objectification of the ego죠. 나의 네, 이고를 대상화해 버렸잖아. 네. 딴 때는 그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밥벌이는 할래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바로 거예요. 그거죠. 20몇. 나에 대한 부정적인 네,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투사돼 버리니까.
예, 대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과 나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진짜로 그 경계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다음,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여기 스파튼스가 애써서 설명하고 있는 이고 필드와 대상 필드에 있는 것들이 서로 섞여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건지 얘 건지를 그 구별이 당시에는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내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제 거 같은 거예요. 아이 거 그렇죠. 같은 거예요. 아이 거라고 근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심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제가 저러고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내겠어. 저러고 있으면 답답해서 이제 내가 가르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대상에 대한 내 평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지금 저쪽에다 줘버린 거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맞아요. 나중에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혼돈이 되고, 마치 개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개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자극이 굉장히 많아지면 오버 스티뮬레이션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탱할 수 없을 때 우리 어린 시절의 정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리그레션이 예, 일어나면서 엄마와 내가 구별이 안 되던 그 시절의 정서가 가버린 거죠. 그 예. 대상하고 내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 그 전에도 뭐 그냥 어렴풋이는 들었는데 정말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게 강렬한 정서로 나오잖아요. 그게 예, 단순하게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엄청난 어떤 그 대상의 무기력함이나 헬프리스함이나 대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거. 생생한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특히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강렬하죠, 그게. 예, 긍정적인 것보다도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게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이렇게 오버웰밍 하는 것 같은 이렇게 휩싸인다고 표현하는데 휩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죠. 우리가 내가 혼란한 속에 있으면 상대방들을 그 나의 혼란한 정서의 소용돌이 속에 같이 품어버리는 거죠. 그래 상대방도 이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떤 그 선배와의 경험에서도 그 반대의 경우도 정말 너무 생생하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왠지 모르게 그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딱 별말도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벌레같이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교수님한테 그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린 시절이나 뭐나 굉장히 자신의 무가치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갔는데 그 순간에 정말 제가 벌레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반대 상황인 거죠, 이거랑. 그렇죠. 반대상 예, 그것도 엄청나게 강렬한 정서로 저는 굉장히 속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걸수록 이 내사와 투사라는 게 굉장히 강렬하게 경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면 우리가 환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실제 세계가 아닌데 서로가 이 환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가 일어나 버린 무의식 중에. 그래서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고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때 이고가 파편화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열증이나 이런 심각한 보드라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자들이 도울 때 이분들에게 자극을 많이 줘버리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들이 자극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이고의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들 돕는다고 하다가 이분들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 수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정신분열이나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분은 시한폭탄 제거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 있었던 9/11 사건 무렵에 온통 경계가 심해졌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42가에 차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경찰들이 폭발물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수색 중이어서 사람들은 다 그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지금 교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뉴스가 왔는데 그때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은 폭발물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걸 그 퓨즈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거기 갈 수 있는 거죠. 그 폭발물 전담반만이 거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일반 경찰이 그냥 들어갔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걸 제거한다고 하다가 폭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행히 이 조사해 보니까 폭발물은 아니어서 그냥 무사히 끝났는데 이런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실제 시한폭탄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일반 경찰이 나도 경찰이니까 가서 이거 제거하겠다고 하다가는 바로 시한폭탄이 폭파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강렬한 투사나 내사 혹은 이 스파틴스가 얘기한 자아의 대상화, 대상의 자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너와 내 경계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니까 저 사람 정서가 내 정서가 되고 내 정서를 저 사람 정서가 되고 이게 어느 것인지 모르는 이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상담자가 이러한 역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상대방을 컨테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정서나 혼란을 담아낼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을 돌본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데미지를 입고 같이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같이 환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증이나 경계선 환자를 돌보는 정확한 이론과 실제 기법들을 수련하지 않고 이분들을 돌보는 것은 산업재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도 전통적으로 분열증 환자나 경계선 환자들은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프로이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게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돌보지 못했던 거다. 많은 애를 써봤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돕기도 어려웠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 때문에 이분들 치료가 그만큼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전히 어렵게 느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게 뭐 중간중간 또 교수님이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시면 또 그 순간만큼은 또 이해가 되는데 또 약간 지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당최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조금 힘들고 아직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럼 예. 양심불량이에요. 뭐 오랫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분하고 똑같은 만큼 내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들리는 것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누적되는 거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흥미롭게 좀 재미가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이게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그 옛날에는 그 단순한 기질로 나누어서 제 기준에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시각이 조금 바뀌는 걸 제 스스로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투사라는 개념이 그 우리의 정상적인 인식 과정 속에 우리는 투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투사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표상들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사람 보니까 험하게 생겼네. 저 사람
잘못하면 나한테 화낼 것 같아. 한다면 나는 이미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표상을 저 사람한테 내가 일단 투사를 한 거예요. 이걸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들 선입견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험하게 생겼어. 그럼 그 사람 아예 교류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냥 그 얘기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나를 방하는데 급급한데, 사실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내 투사를 통해서 저 사람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는 첫눈에는 저런데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저 사람하고 교류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허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저 사람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지? 목소리 들어보니까 인상하고 다르네? 하면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투사를 일정 부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과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 잘 봐. 저 사람은 틀렸어. 하면 그 사람하고 전혀 교류를 안 하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선입견에 따라서만 대인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왜곡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는 허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사는 필요해서 사용하지만 항상 우리가 투사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실제 체험, 그러니까 실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실제 대상들을 이해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첫인상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걸 잘 안 고치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서 난 사람 볼 줄 알아. 그래서 본인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